네,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7번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입니다. 밤에 잠 좀 주무셨습니까? 유엔 연설 들으시느라고 잘 못 주무셨죠? 예, 듣고 그래도 잤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일감이. 일감은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일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 단어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END 이니셔티브, 음흠. 예, END 이니셔티브하고 네.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그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귀에 와서 좀 꼽혔고요. 예. 예. 그리고 유엔 8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인데 유엔의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네네.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대한민국, 후발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라고 음흠. 하는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유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국제기구의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언급도 하셨어요. 그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사실 참 하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쉽지 얘기인데. 않은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견인을 좀 하겠다. 유엔이 잘해서 우리 같은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냐. 네. 근데 조금 더 잘하면 더 많은 우리 같은 나라들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다. 네. 내외부로 개혁하자라고 네. 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진 글로벌 비전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저는 그 END 이니셔티브 중에 사실 우리가 이제 상호간에 뭐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거 네네. 그건 하는데 두 번째 해당되는 정상화 부분이 그냥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넘어서서 예. 북미 관계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그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 메시지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처음으로 정상 중에 이런 메시지를 좀 그렇죠.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공식화에서 박수도 이렇게 맞습니다. 받기도 받았고.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거 이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에이펙 그 회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에이펙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길을 건너야 하는데 네.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물에 일단 던지는 느낌 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에이펙 얘기도 하셨어요. 연설에서. 예 그렇습니다. 에이펙에서는 특히 AI 관련한 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AI가 가지고 올 미래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디스토피아에 그렇습니다. 이룰 수 이룰 있는 있다.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 의장으로서 어쨌든 회의 주제를 마침 하시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이제 전 세계 이 뭐 다자 외교의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뭐 정상들 또는 어쨌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와서 이렇게 그 봤을 때 굉장히 적확한 의제를 네. 지금 던져주고 있고 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던지고 하는데 서스럼이 없고 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복귀를 했구나라고 하는 안심감, 네. 믿음 이런 안도감. 거를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안겨주는 기조연설이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대통령실에 가면 이 연설문은 왜냐하면 지금 연설비서관이 없어요. 연설비서관이 없는데 이 연설문을 누가 썼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대통령실 그 브리핑 있으면 꼭 물어보려고 네. 하는데 직접 쓰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그랬냐면 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그렇죠. 대답하겠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듣고 나서 저도 막 찾아봤더니 이 정희승 시인의 한 대목을 인용했나? 이거 옛날에 운동권에 많이 쓰던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 그 관악 캠퍼스 이제 시공식 할 때 그 정희승 시인이 누가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구가 있는데 여기서 인용하셨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시각을 어쨌든 교정해 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들을 많이 열어준 것 그것은 그래서 느끼기에 아마 전 세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뭐 친위 쿠데타에서부터 시작된 그 네.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완전에 가까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안고 네. 국제사회에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 경험과 그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우리는 다시 돌려줄 의지가 있고 그것이 지금 이제 거의 K 컬처도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예. 예. K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응원봉, 음흠. 오색의 색깔을 가진 맞습니다. 응원봉이 그래서 연대와 대화, 협력을 협력. 상징하는. 맞아요. 그래서 예. 야 굉장히 그 고민을 당연히 하시겠죠. 예. 이런 그 메시지를 할 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설이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도 그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걸 유엔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맞습니다. 하고 또 유엔 80년, 해방 80년 이렇게 그 상당히 이번 연설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예,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END 사실 이걸로 그동안에 이제 분단의 역사를 끝내겠다. 네.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END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교류, Exchange. 예,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비핵화, Denuclearization. 그렇습니다. 네. 이 END라는 워딩을 처음 또 만들었어요. 네, 단어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엔드 예. 종식이거든요. 예, 종식이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처음에 듣다가 왜 갑자기 END가 나오지? 근데 왜냐면 영어로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글로만 해주셔서 뭐지? 그래서 다시 텍스트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다. 근데 사실 앞서 의원님께서 주목하신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계 정상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89년 독일이 통일되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가 새로 재편될 때 냉전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돈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경제 성장의 어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랬죠. 북한은 네. 그때부터 고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때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다가 대만을 끊고 중국이랑 수교를 했어요. 맞습니다. 노태우 91년. 때. 예, 노태우 때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은 그때 미국하고 북방 외교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북한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련다 하고 네. 고립의 길로 핵무장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북방 외교를 시작을 할 때 네. 그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그렇습니다. 91년. 그렇습니다. 네. 가입하면서 예. 그런 서로 간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들을 찾아보자. 예. 관계의 정상화들을 네. 통해서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갔고요. 네. 그 길을 갔고 북한은 그렇게 그 길이 막혀버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네. 상황이 점점 더 이제 그리고 핵무장은 더 많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농축됐죠. 유엔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핵무장 그리고 실제로 2018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게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이제 안녕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데뷔할 수 있도록 그 관계 해줘야 하고 정상화.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정상화 관계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네. 대한민국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어요. 맞아요. 예, 남북 간의 저는 평화도 사실은 있지만 응원봉 많이 쓰실 줄 알고 빛의 혁명 응원봉인데 아니더라고요. 예, 평화. 평화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긴 했는데 그 평화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가 제대로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긴 하지만 정전의 네.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평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습니다.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와 같은 상황이
우리는 뭐 정전의 상태이긴 하지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네.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그렇습니다. 세계에. 예. 그래서 사실 유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평화라고 하는 조금 넓은 범위의 그 예. 공존할 수 있는 유엔이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그렇습니다. 때 내세웠던 기치는 여전하다.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예, 예. 하는 그 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화 공존 그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평화. 공존. 예, 공존.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은 북대로 또 남은 남대로 각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류 협력으로 교류하자. 예, 네.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이제 곧 있으면 상황이 또 좀- 추석 명절인데요. 네. 추석 명절 되면 이제 이산 가족 분들 실제 지금 이제 몇 분 많이 남으시지도 네. 않으셨는데 그런 교류, 인도적 네. 교류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인도적 교류를 하면서 관계의 정상화, 남북 간의 정상화뿐 아니라 뭐 북미 관계의 정상화 이런 방식의 정상화들을 뭐 세계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면 좋죠. 정상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비핵화, 이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예, 하이 이런 리턴. 방식이었죠. 그냥 완전 비핵화를 지금 다 하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죠 그것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핵을 포기했던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북한도 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시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세계의 지도자들도 아마 다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는데 결국은 단계적 방식을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그걸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얘기를 시작을 하신 거고 그렇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가기 위한. 예. 일단은 수도 파괴하자. 예, 더 이상 더 네, 동결. 동결하자. 더 이상 더 많아지지 않게만 하는 네. 것도 어디냐. 그렇죠. 동결하고 그 동결에 대한 대가, 네. 관계 정상화들이 네. 이루어지고 그리고 축소에 따라서 또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한다라면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일 거다.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의 과정 굉장히 길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뢰가 쌓이느냐의 문제하고도 결국 이게 그렇습니다. 결부되는 사항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신뢰를 한순간에 걷어차는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예. 심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신뢰를 구축해 온 파트너였냐. 네. 신뢰를 구축해 온 정말 동반자였냐 남북 간에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도 그렇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 남북 간의 공존과 또는 세계에서의 북한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가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고 그것이 돼야지 아마 북한이 믿고 동결해서 감축으로 한 네. 발짝씩 그렇습니다. 한 발짝씩 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CVID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해야 이제 비핵화가 입구에 있었고 이제 출구에 이제 관계 정상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최종 단계가 비핵화로 가고 그 앞에서 관계 정상화를 통한 신뢰 정상화를 구축. 신뢰 구축. 예. 항상 이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거 가지고 논쟁한 게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우리도- 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도 개인 간에 돈 빌려줄 때 사람을 알아야 그렇죠. 빌려주잖아. 어느 날 네. 갑자기 와가지고 나 믿을 만한 돈 꿔줘. 사람이야. 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까 돈 꿔줘라고 하면 꿔주실 거예요? 안 꺼주죠. 못 꺼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도 정상 국가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워딩이나 북한에다가 뭐 책임과 그렇습니다. 예. 역할과 의무와 이런 예. 것들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이 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 예. 이런 부분. 역할도 있다.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이제 너는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면 핵무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장점이 있네, 저런 장점이 교류 협력해보자, 관광도 같이 해볼까, 이산가족 상봉도 해보고, 네. 뭐 편지도 좀 교환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주신 대로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체제를 좀
저는 이제 오늘 유엔 연설을 들으니까 가슴이 또 다시 설레어가지고 네. 아예 에이펙 때 이거 판문점에서 뭐 북미 정상 가능성 그런 물론 게 전문가들은 있으면, 없다고 합니다만 네, 예.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북한의 상황이 뭐 2018년, 2019년, 2020년과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은 그간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했었다면 이제는 소련 죄송합니다. 자꾸 의원님 러시아. 소련 세대여가지고 네,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접촉하고 있고 관계를 거의 정상화를 하고 있고 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한국에 의존하거나 네.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에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군 금융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 규모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실 어찌 보면 답답한 게 우리는 그닥 없어요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수많은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스든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받겠어 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에너지 거죠. 그래서 협력하겠어.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네, 큰 그렇죠. 문제였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뭐 네. 공산품이나 이런 협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그 유엔 제재가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나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제재에서 약간 그 예. 제재는 우리가 필요하면 받는 거고 우리가 이건 과도한 안 제재라고 먹혀요. 하면은 예. 우리는 그것은 승복할 수 그렇죠.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유엔 아니겠습니까? 안보리에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러시아하고 상황이기 중국이 때문에 반대하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도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유엔 연설은 예.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적시하고 세계에다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네. 또 전 세계 국가들이 해야 할 일들과 네. 또 유엔이 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연설이었습니다. 두고두고 네. 두고두고 좀 진짜 분석을 할 좀 얘기가, 한 예, 줄 한 많을 줄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네. 땀 분석이 필요한 그런 연설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누가 예. 썼는지 진짜 예. 누가 이걸 초안을 어쨌든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취재해서 문자 드릴게요. 국내 정치 현안 좀 혼자 알면 여쭤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청문회를 둘러싸고 네. 뭐 내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신문 지면에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조희대 청문회는 지난 5월에도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왜냐하면 그때 5월 1일 날 느닷없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서 당시에 도대체 이런 결정을 왜 한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컸고 그래서 5월 12일인가 저희가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안 나왔어요. 안 조희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다음 네. 주 화요일 날은 나올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아마도 내일이죠.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네, 통과가 국무회의에서 되면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음. 상권 분립이고 이재명 정부 출범했는데 별로 그래도 도와준 건 없는데 내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조직법이 의결되는 국무회의가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네. 예,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죠. 안 나오겠죠. 아이고야. 안 나오겠죠. 이제 하나하나 분절해서 여쭤보면 1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그건- 왜 이런 결정을 네. 한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혼자 했겠느냐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제 약간 꼬꼬무 같은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습니다. 의구심들이 예.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결정을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네. 예, 왜냐하면 대선을 흔드는 그렇습니다. 대선 결정이잖아요. 개입이거든요. 대선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누군가와는 상의를 했을 것이다. 네. 이런 대법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상의를 했을 것이다와 관련된 그때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회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네, 수사가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대법관들도 어쨌든 이 과정에 동참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느 날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안을 일종에 던졌을 때 이런 그렇죠. 것들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법관들이 갑자기 이게 이제 소집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을 통보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음흠. 하는 것은 최소한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네. 한다면 그때 대법관들의 의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가?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이 없이 만약에 원래는 뭐 그 소부 네. 회부를 하고 4월 22일 오전 10시에 네. 소부에 회부를 했다가 했는데 2시간 만에 갑자기 2시간 만에 전압으로 올렸죠. 전압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전압으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전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대법관들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그렇습니다. 전압으로 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예. 맞지 소부에서 않습니다. 해보고 소부가 해봤는데 이게 뭐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네. 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예. 회피가 점점 생기고 예. 했을 때 그러면 전압으로 한다든지 해야 음. 되는데 이게 너무 이례적인 사항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례적인 게 한 번이면 이례적일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되면 그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은 이런 이례성이 반복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인가? 그렇죠. 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 궁금한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청문회가 어차피 잡히긴 했습니다. 네. 30날 잡히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한 소명은 좀 될 필요가 있다. 네. 대법원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나와서 대법관들 또는 예. 법원 행정처장이든 예. 뭐 법원 행정처장도 그 과정에서 예. 다 어느 정도 결국은 법원 행정처장이 그 사무 관련한 것들은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있지 않았겠나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네, 설명할 네. 것은 설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네. 그냥 우리가 하는 결정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죠. 사법부가 무슨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뭐 무슨 우주에 존재하는 예.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만 하는 사법부입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그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의구심들을 해소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보죠. 예.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오면서 또 다른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자꾸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45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가서 정말 그 일상을 포기한 채 지난 6개월간 거리에서 대통령 선거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법부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위헌이요. 그리고 아니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지금 뭐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오브댐으로 이렇게 수많은 뭐 식품 부정 네네. 사건, 뭐 경제 사건도 하고 내란도 하나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빠르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자.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직위원 판사 문제도 전혀 해결이 없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청문회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국회의 심정은 알겠는데 지도부하고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원내대표가 많이 화가 나셨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사실 이제 그때 좀 놀래가지고 지도부도 놀랬다. 예. 그 시간대 전부 놀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예.
직접 전화를 당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은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떻게 된 확인을 거냐. 했고 예.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다. 왜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겁니까? 급작스러울 이게 왜냐하면 느닷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 네. 꾸준히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꾸준히 있었고 그 뭐 이제 세부적인 법사위의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법사위 의원님들의 얘기는 급작스럽다라고 했는데 아마 의지를 가진 분들이 좀 있었겠죠. 의지. 예, 의지를 예.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결정될 수 있었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뭐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고요. 네.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청문회가 또 의혹을 생산해내는 청문회가 아니라 네. 더 많은 의혹들을 생산해내는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는 청문회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뭐 그 대법원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나오셔서 꼭 뭐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것은 내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는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을 네. 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대법원은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비밀리에 붙이고 있고 절대로 국민들에게 뭐 해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네. 이해를 뭐 시키거나 하는 과정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굳어지게 된다면 저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네. 사법개혁이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요구만 더 네.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앙지법에도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중앙지법이 네. 그 안에 보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라고 뭐 서울고법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지법은 2018년에 그걸 설치를 했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번에 판사 한 명을 더 추가하고 그러니까요. 뭐 하는 이런 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김경수 지사 고법에 네. 이제 그 항소심에서 해당 판사가 해당 이제 김경수 지사 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던 판사가 본인이 이제 그 업무를 하기가 어렵게 되겠다라고 해서 네. 판사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때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라고 하는 네. 그 법원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관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예.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뭐 이 재판이 좀 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뭐 민사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형사재판부는 어떻게 하고 단독은 어떻게 하고 네. 합의부를 구성하는데 대등재판부로 구성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중앙지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사안이 내란 사건은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직위원 재판부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쭉 보면 한두 명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아니 이런 속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로 결국은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배당할 때 n분의 1 내지는 그냥 무작위 배당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2건 맞고 어떤 사람은 3건 맞고 어떤 사람은 1건도 안 맞고 네. 형사 합의부에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이 재판정에서는 피의자인 사람이 저쪽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냐? 좀 이상하지 이상하다. 않나요?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한 그 시점에서는 저는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 중앙지법에서. 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사무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내란과 관련한 사건을 가능하면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피의자이자 증인이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네. 몇 개의 재판부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형사합의부가 한 20개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한 3개, 4개 정도 요 안에서 돌려서 네. 요 안에서 알겠습니다.
좀 집중적인 심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다 할 수 있겠죠. 네. 아, 큰일 났네요. 벌써 29분이어서 정부조직법 개편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이재명 부하기 뭐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뭐 다 한다고 국민의힘이. 합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그 금융위 등 그 경제 관련된 부처는 6개월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까지 일단 내일 오전까지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협상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무위하고 기재위를 통과해서 올라와야 되는 법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11개 정도가 되는데 예. 내일 오전까지라도 상임위에서 그걸 논의를 해서 해주면 법사위야 뭐 그렇게 해서 빨리 해준다라고 예, 예.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만약 예. 그게 안 되면 11개를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패트 태우는- 지정을 태워서 6개월 후에. 뒤에. 예, 그래서 하는 정부조직법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결국 개정할 수밖에 없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검찰청 폐지는 이번에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네.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까? 보안 수사권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제 그 공소청법과 중수청. 중수청법 예. 에 그것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담기게 됩니다. 그 내용. 관련한 내용.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공소청으로 부여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 산하에 총리실 산하에 예. 관계부처 TF를 꾸리거든요. 예. 검찰개혁 관련한 예. TF를 꾸리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네.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장님 좀 이따 또 모시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조금 있다요. 네. 2시간 뒤에. 조만간 다시 알겠습니다.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